우리 공화당 당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그 법규범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헌법이 가장 최고법이고, 그리고 헌법 밑에 법률, 명령규칙, 그리고 이제 조례와 규칙, 이런 자치법규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헌법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실제로 악법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안목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골격,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헌법은 기본적으로 하위법들, 그러니까 법률, 명령규칙, 이런 하위법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위법이 과연 합법적인 규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헌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원래 이제 대학에서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두 학기, 뭐 심지어 네 학기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우리 동지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헌법의 기본적인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이란 말은 한자 용어인데요. 근데 헌이란 말이 아마 옥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헌이란 말이 원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말은 법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 중에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이런 의미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constitu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nstitution이라는 말은 뭐 구성,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구성이라는 말이, 이때 구성이라는 말은 막연하게 뭐 어떤 단체나 조직, 이걸 구성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가를 구성하는 법규, 국가를 구성하는 법규,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근데 이 헌법이란 그 헌법은 이제 근대 국가에 들어서면서 실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헌법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죄송합니다.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1787년에 1787년에 미국 헌법이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헌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제 따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 10년 뒤 1787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헌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헌법은 일단 근대 헌법 가운데 표시가 되는 최초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미국 헌법에서 새롭게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또 권력 분립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건 아니고,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프랑스 법학자가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는데, 실제로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이론을 실제로 법규범으로 최초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미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 또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 최초로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들어갔던 헌법이 바로 미국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헌법에 의해서 최초로 이른바 우리 대통령제, 정부 형태 가운데 대통령제가 있죠. 영국은 원래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사실은 미국은 영국의 그 통치체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치체제를 새롭게 고안을 했는데 바로 그게 대통령제입니다. 물론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의 모형으로서 원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줄임말입니다. 헌법 용어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걸 줄여서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을 쭉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1787년에 원래 만들었던 원래 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되면서 뭐냐면 좀 미국 헌법의 개정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을 개정할 때는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존 조항을 놔두고 새로운 조항을 하나씩 추가를 시킵니다. 그걸 이제 추가된 조항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 그래서 수정 제1조, 수정 제2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수정 제1조는 바로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수정 제1조입니다. 그리고 수정 제2조는 미국 헌법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입니다. 연방헌법 수정 제2조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사실은 수정 제2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간에 이 기본권을 이제 최초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규정했던 헌법이 미국 헌법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 미국 헌법이 현대 헌법의 원형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 시절 때부터 독립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이제 헌법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근데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당시에 유럽 쪽의 헌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 헌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식 헌법 제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근대 헌법이라는 게 그 미국 헌법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선언된 원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가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이 미국 헌법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질서 이런 그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권력분리 원칙 이런 원칙을 받아들이고 또 대통령제 이런 정부 그 형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헌법과 미국 헌법이 상당히 진화성이 있는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그런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헌법이라는 법이 어떤 법이냐? 제가 오늘 강의 제목으로 썼지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국가의 기본법이고 또 동시에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근데 국가의 기본법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국가가 형성되고 국가가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가 성립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단체를 만들 때 회칙 같은 것을 만들듯이 국가라는 것도 크다는 모임인데 단체인데 이 단체가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 국가라는 단체의 권력을 정하는 규범이 필요하죠. 그 권력을 정하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 먼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국가의 이름, 국호라고 하죠. 국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법률이나 명령규칙 이런 것들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만은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굳이 밝힌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국호를 사용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호를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3대 구성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3대 구성 요소는 뭐냐면 인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있어야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 인간으로 구성된 국민. 근데 이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뭐 단일 민족인 경우도 있고 미국과 같이 굉장히 여러 다민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근데 과거에는 그 미국 헌법을 제정할 때나 또는 우리 1948년 이 헌법을 제정할 때는 실제로 뭐 영공이나 영의 개념이 그렇게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 즉 영토를 중심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살아가는 터전, 땅이 있어야 되죠. 그걸 영토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바다 쪽까지 연장시켜서 영해, 그리고 영토와 영공의 수직상공인 영공, 이런 개념이 전부 포함됩니다. 국가의 물적 구성 요소로. 그래서 보통 영토란 개념을 쓰지 않고 지금 영역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영역이라는 개념은 영토, 영해, 영공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 그리고 영역, 정확히 말하면 영역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가가 다른 단체 또는 다른 조직과 다른 점은 주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식민지를 경험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한반도 땅 그대로 있었죠. 또 우리 또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의 이제 그 시민들이죠. 그 국민이라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그때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 뭐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군사력입니다. 군사력과 경찰력, 이것이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주권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주권을 갖지 못하면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국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국가 형태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예컨대 국가 형태라고 했을 때 예컨대 뭐 군주국가도 있고 민주국가도 있고 뭐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여러 국가 형태가 있죠. 그 국가 형태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가 뭐냐,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 형태에 관한 요소,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 이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또 뭐 이런 요소들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 이념뿐만 아니고 경제 질서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 삶이나 또는 국가의 삶에 있어서도 경제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계획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럼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는가 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공산주의 국가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국가를 이제 구성한 거고, 미국 헌법에도 그 사회계약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이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또는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또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항들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될, 헌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헌법사항이라고 합니다. 헌법사항. 그래서 국가가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가 반드시 있죠. 그 요소는 반드시 헌법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요소들이 전부 헌법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헌법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여러 가지 국가의 구성 요소라든지 국가 형태라든지 또 그다음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 질서, 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갖는 권리 의무, 이러한 내용들이 뭐냐면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헌법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국가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요소, 이 요소를 많은 국가에서는 헌법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국호는 어느 국가 헌법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국호. 그런데 근데 국가를 상징하는 거, 우리 늘 이제 국민이라 할 때 하는 거, 근데 국가 있죠. 국가, 애국가, 국가, 그리고 또 이제 국기 있죠, 그죠? 국기. 심지어는 어떤 헌법에서는 국화나 목,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애국가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국기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궁화가 국화라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에서는 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수도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수도가 어딘지에 대한 그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이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 말했습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자,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은 없지만은 바로 불문헌법이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은 그것도 헌법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그 위헌이라고 해서 무효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간에 이와 같이 수도에 관한 조항, 이것들이 전부 헌법에 규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헌법사항에 관해서 약간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국가나 국기 이런 건 규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애국가, 그리고 태극기, 그리고 무궁화, 이것이 이제 국가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국가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국가 형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헌법 제1조 제1항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가 형태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이 규정을 가지고 좌파들이 굉장히 그걸 악용을 해왔죠. 많이 악용을 해왔는데 어떤 간에 하여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화국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군주가 없는 그래서 국민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그런 국가, 이것을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화국의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간에 군주가 없이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 바로 이 국가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국가다 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국가 형태에 관한 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그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은 1조 2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이 사실 국가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바로 주권 그리고 국민, 이 요소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주권, 즉 이 말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됩니다. 이걸 이제 주권 재민의 원리 또는 국민 주권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간에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 바로 국민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 주도적인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 하는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단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권력이라는 말이 사실 복수 개념이죠. 단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권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일단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 이와 같이 행정,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자치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국민의 자치이기도 한데,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정의한 게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는 정부로, 그리고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 바로 이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 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간에 기본적으로 국가 형태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국가의 요소인 국민과 주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떤 간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국민 주권의 원리 또는 주권 재민의 원리, 이것을 헌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영토죠. 영역. 근데 거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영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백두산, 뭐 지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두산에서, 서남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서남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동북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발원한 두 개의 강 이남 지역, 그 이남 지역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가 승부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북한 지역을 포함해서 남북한을 다 통틀어서 한반도와 그다음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 도서라는 말은 거기에 딸려 있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제주도 여러 섬들이 있죠, 많이 있죠. 그 섬들도 모두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이걸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 이념은 뭐냐?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실은 이 좌파들이 이 자유자를 빼기 위해 지난 2018년에 그 문재인이가 헌법 개정을 제출한 적이 있죠. 그때 자유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차차 이 민주주의 개념하고 자유민주주의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 개념에는 자유민주주의도 포함되고 사회민주주의도 포함되고 포함되고 심지어 극자 성향을 갖는 학자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도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볼 때 이건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개념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북한 국호가 뭡니까? 북한 뭐 국가도 아니지만 반국가도 아니지만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도 조선 민주주의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것도 즉 공산체제도 일당 독재체제도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버리면 심지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를 그렇게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뭡니까? 우리 태극기 혁명의 기본적인 지향점, 가치, 이것을 뭐라고 설정했냐면 자유혁명이다 이렇게 설정했죠. 그 자유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 또 우리 침해된 훼손된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유혁명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우리 뭐 공화당 강행하고 똑같죠. 우리 공화당 강행하고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물론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 법치주의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칙, 또 상권 분립의 원칙, 이것도 사실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석 반대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비판 논거로 내세웠던 게 뭐냐면, 공석이라는 게 어떤 권력으로부터 또 통제받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죠. 즉 삼권분립 원칙,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비판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공서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건 그 권력분립의 원리가 사실은 그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적 요소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핵심적 요소에 위배되는 공서는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그렇게 연말에 그렇게 투쟁을 했고, 어떤 간에 그때 뭐 지금 공수가 출범하는 상태가 됐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일종의 사회주의적으로 굉장히 변형된 그런 일종의 사이비 민주주의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나 민주주의가 아예 아니죠. 그건 일당 독재니까 아닙니다. 아예.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통일 정책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뭘 추구하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것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는 뭐 공산주의, 주체사 이런 건 안 됩니다. 헌법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걸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럼 바로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게 통일의 기본 정책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방제 통일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정치 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되지만 경제질서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가 뭐냐? 바로 자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입니다. 시장경제질서. 그런데 물론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적절한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법학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경제의 민주화가 헌법 규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질서가 시장 경제 질서가 아닌 건 아닙니다. 기본이, 즉 원칙이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부분에서 경제에 대한 규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원칙은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근데 시장 경제 질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경제활동 주체, 개인과 기업이죠. 경제활동 주체의 자유와 창의입니다. 경제활동 주체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악법 강의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이 많이 통과됐고 또 많이 발의가 됐죠. 바로 그건 헌법을 바로 훼손하는 거고 헌법을 침해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즉 경제주체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의 경제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經질서, 이 질서가 우리 공화당 강령에 들어와 있고, 또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바로 기본적인 이념이고 가치입니다. 기본적인 이념이고 가치입니다. 이걸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헌법학에서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냐면,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자가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 권력자가 헌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차이는 뭐냐? 헌법 개정 권력자는 헌법 제정 권력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헌법 제정 권력자도 국민이고 헌법 개정 권력자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라도 헌법을 개정할 때는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질서, 이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개정 권력자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그건 위헌이고 무효인 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 권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 근본 결단에 해당하는 요소가 뭐냐? 1948년에 우리 헌법 제정 권력자들이 내린 근본적인 결단에 해당하는 요소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經질서라고 하는 이 기본 가치입니다. 이 가치들은 헌법 제정 권력자의 근본 결단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개정하려고 하면 이 개정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요소가 부정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주권자인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지금 현대와 같은 이런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인구 규모가 아주 작았던, 그리고 뭐 스위스나 이런 자그마한 그 국가의 그도 국가 전체는 아니고 뭐 칸톤이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국가는 전부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자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국가기관, 즉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선거, 이런 선거가 바로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행사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되면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할 때 주권 행사를 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말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 뭐냐면 바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근데 국민투표를 할 때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할 경우도 있고, 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또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든 간에 그건 전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국민투표는 기본적으로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직접민주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직접민주주의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국민발안, 그리고 국민투표, 그리고 국민소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국민발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이나 이것을 직접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고 했죠. 그때 국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성 저런 세력이 중심에서 헌법 개정을 낼 수 있도록, 지금은 국민투표 헌법 개정을 낼 수 있는 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헌법 개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민주총과 같은 그런 조직이, 좌파 조직들이 직접 헌법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발안제를 바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도입하려는 계획을 20대 국회 막바지에 그 당시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그 가세를 해가지고 그걸 개헌을 추진했다가 이제 회의가 종료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무산됐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이 국민 발안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좌파들이 헌법을 농락하려는, 헌법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이 내게 만들고 헌법 개정을 내도록 만들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 자, 근데 어떤 간에 지금 국민 발안제는 지금 현재 현행 헌법에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는 말씀드렸고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가 뭐냐면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그 국민이, 특히 이제 지역구 주민들이 그 사람을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런 중앙정부의 선출직 대표자들에 대해서는 소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이 인정되고 있는데, 어떤 간에 선출직 공무원을 그 유권자들이 파면시키는 겁니다. 파면시키는 거. 그 제도가 바로 국민소환 제도입니다. 리콜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떤 간에 이 소환 제도는 우리 현행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심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같은 거 소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 좌파의 기본 선동, 그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하나의 그 통로가 바로 국민소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세 가지 방식으로 실시되는데, 이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현행헌법에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없고 국민투표제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권자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선거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주권자의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헌법제 2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당 활동, 정당의 자유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또 내세우는 것 중에 저항권 있죠. 국민저항권. 이것도 국민저항권도 사실은 주권을 행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헌법이 파괴되고 있을 때, 그 파괴된 헌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이 만든 법이 헌법이라고 했죠. 헌법.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법이 헌법입니다. 근데 그 헌법이 파괴됐을 때, 심각하게 파괴됐을 때, 그럼 국민이 저항을 하지 않고서는
그 파괴된 헌법을 회복시킬 수 없을 때, 그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제 구분하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 우리 공화당에서 물론 이제 저항권 발동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은 저항권 발동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즉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입니다. 저항권하고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슬로건으로서는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냥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저항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하는 게 있죠. 그건 전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또 정당의 자유에 포함되는 겁니다. 저항권 발동이 아닙니다. 저항권 발동은 그보다 훨씬 더 나가서 뭐냐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말하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 헌법 파괴 시기를 뒤엎는 것, 이것을 사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책 슬로건으로서 국민저항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슬로건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야 되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을 헌법사항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사항에는 하여튼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국가 형태가 뭔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국가 주관하는 이념 또는 가치가 뭔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이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헌법은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악법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다가 지난주에 법체계의 법규의 체계, 오늘 헌법, 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떤 법률이, 이제 법률 의미 아시겠죠? 헌법, 법률, 명인규칙이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법률이 악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전형적인 기준이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물론 헌법 자체가 나쁜 악법이면 실제로 이제 다른 차원의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자연법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당한 헌법이라고 보면, 그럼 어떤 법률이 악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정당한 헌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요소가 악법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법률이 또는 법률안이 헌법의 특정한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든지, 또는 헌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또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헌법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즉 헌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헌법 원칙에 위반되거나, 또 폭넓게 말해서 헌법 정신에 또는 헌법 가치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악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헌법 원칙 가운데 하나가 과잉금지 원칙.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죠. 과잉금지 원칙이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과잉금지 원칙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면 바로 헌법이다, 위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악법이냐 아니냐는 기준은, 기본 1차적 기준은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가지고 그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제도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제도에서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즉 악법을 사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악법이 뭐 도덕적 기준에서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물론 의미도 물론 일상적으로는 내포하고 있지만 실제 엄밀한 법학적 의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정당한 헌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여튼 정당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그것이 악법이다. 헌법 규정이나 헌법 원칙이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률 또는 명령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법이다. 그래서 악법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이라는 겁니다. 헌법.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계속 제가 그 악법 강의를 해드릴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악법이 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서 들으시면 그러면 제 강의를 좀 이해하시기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헌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이제 제 강의는 뭐냐면 물론 악법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문재인이가 2018년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좌파 세력들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행 작업으로 제가 이 강의를 드리기도 했지만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법률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악법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냐면 2018년에 문재인이가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 이것을 몇 차례 나눠서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헌법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 헌법이 악법의 기준이 된다는 거, 악법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강의가 앞으로 하는 강의에 전제가 되는 그런 강의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